방송용어로 적절하진 않은데 네. 약간 국뽕이 개입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냉정하게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국에 팔았어요. 군수 지원을. 영국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뭐 해양 세력의 대표주자고 해군에 굉장히 깐깐한 나라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에 잠수함도 수출했죠. 무기 체계 사는 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무기 체계 시장에서 지금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와. 저는 사실 우리 방산이 새로운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아니라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즐겨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뵀는데 오늘 아주 재밌고 특별한 분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요, 한 2년 전부터 이 전세가 전쟁터가 되고 있잖아요. 큰 전쟁이 지금 두 가지가 터지고 있는데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분도 세간에 관심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여기저기 오라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전쟁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법한 그런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안보, 국방, 또 무기 이런 거에 가장 정평이 있는 유튜버시죠. 이세환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한 1년 전에 네. 이 스튜디오에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방금 김프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보통 밀리터리 매니아, 뭐 밀떡, 아니면 무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쟁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면은 어떠시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전혀 안 그러십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철저한 반전주의자입니다. 다만 전쟁을 잘 알고 전쟁을 잘 준비하자 이런 거죠. 그래야지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1부에서 친환경 LNG 선박 얘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2부에서는 이세환 기자가 나오셨으니까 혹시 군함? 네. 오늘은 진짜 군인들이 전쟁에 쓰는 뭐 전쟁을 준비하거나 또 안보에 쓰는 그 군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글로벌 방산 트렌드에서 이게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는데 오늘 다뤄야 될 건 해군 얘기인데 그렇죠. 그걸 좀 구분해서 좀 트렌드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인화입니다. 모든 무기의 무인화, 드론 같은 거, 자동화,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죠. AI가 이제 직접 이제 무기를 운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군이나 육군뿐만 아니라 이제 해군 쪽도 그런데 사실 해군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전쟁을 시작하는 건 공군, 전쟁을 끝나는 건 육군인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해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해군력이 강력하면 이게 제패하죠, 세계를. 제패하죠. 왜냐하면 무역 이동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공중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이 배를 통해서 수송하는 게 훨씬 많은 양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나라의 주요 산업 시설이나 도시들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이 강력하면 결국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거든요. 하긴 우리는 사실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뭐 군대 갔다 왔냐? 딱 그러면 대부분 육군이고 몇 사단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미국에서 저 살아보고 영국에 살아보면 그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왔을 때 육군이라고 하는 경우보다 저 네이비인데요. 엄청난 프라우드. 그렇죠. 프라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 해군만 떼놓잖아요. 그 안에 육군하고 공군이 다 있어요. 다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 반칙 아니냐 저 이렇잖아요. 사실 항공모함 함장도 2명이 있다더라. 해군 함장이 있고 공군 함장이 있고. 그래서 뭐 항공대 함장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해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김프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제패를 할 수 있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초석이다. 가장 핵심적인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해군 함정이 우리 해군 함정 보면 일단 뭐 우리 지금 해군 함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뭐 적 해군을 제압하는 것도 있지만 함대를 방공하고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선 전략적 방공도 되거든요. 예. 즉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해군 함정에서 전략 공격도 가능합니다. 네. 순항 미사일 같은 걸로 그렇죠. 적의 주요 네. 산업 시설이나 전략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이 해군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굉장히 핵심적이고요. 수비수이면서 공격수. 네, 그리고 미드필더다. 예, 이 공격수도 보통 공격수가 아니고요. 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 침묵의 암살자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탄도미사일 발사하기 시작하면 SLBM 발사하기 어디서 시작하면 나온지도 모르고. 예,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2차 대전 때도 독일이 초기에 그 어떤 전세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게 어디서 나오는지 유보트라고 그죠? 영국이 패배 직전까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방산업이라는 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방산이 네. 전성기로 막 접어드는 시점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폴란드도 터지고 네.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산 시장에 있어서의 육군 공군과 다른 해군 네. 방산 시장의 특징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집약될 수밖에 아하. 없죠. 이런 함정 같은 네.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치 장비가 들어가고요. 이건 바꿔 말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발표가 났었죠. 호주의 레드백을 그 계약이 성사됐잖아요. 129대가 한 3조 조금 넘는 이런 액수인데 예. 예를 들어서 해군 쪽에서 예. 이지스함 한 척은 예. 판매한 데 1조입니다. 배 한 척이? 네, 배 한 척에 1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원이 다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해군력을 만약에 우리 업체의 주도로 해군력을 건설한다 했을 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의 트렌드가 좀 왜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어떤 질문이 또 나오냐면 도대체 우리나라 무기가 어떻길래 지금 전성기에 들어갔냐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근데 가성비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 그동안 군축 때문에 라인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를 생산하는데 돈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차 대명사잖아요. 전차 대명사인데 군축되는 바람에 모든 생산 라인이 독일에 없습니다. 그리스에 옮겨놨거든요. 네. 거기서 좀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야 전차 라인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깔아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가 절대 아닌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런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토 표준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이제 연합 작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군사 동맹국이고 우리 모든 무기 체계가 나토 표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고부가 가치고 네. 또 우리가 사실 또 세계 조선 시장의 넘버원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그러니까 뭐 수주 톤수에 비해서는 이제 중국한테 조금. 아 근데 우리 또 퀄리티를 따져야 되니까. 퀄리티, 그게 핵심이죠. 아직까지 예.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 이런 걸 봤을 때 예. 우리가 보통 조선업하면 그러니까 뭐 함정하면 배를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잘 만들어야 되냐 이것만 따집니다.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얼마나 적을 잘 먼저 볼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탑재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렇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지금 해내고 있단 말이죠. 이걸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배를 잘 만드는 우리 국가적인 경쟁력 위에다가 네. 그 탑재하는 첨단의 네. 어떤 군수 체제 네.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존재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아니냐. 이게 사실은 대땅트 이후에 세계가 좀 화목하게 지내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세계화라고.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종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 세계 각지에서 사실 이게 전쟁은 나서는 안 되지만 필연적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국가 간의 갈등은 더 긴장은 더 고양될 거고 네. 그게 국지전이든 굉장히 큰 다른 양상의 전쟁이든
많이 날 가능성만 있어도 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이 방산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 기업들이 이 방산 육해공군 망라에서 네, 네. 어느 틈엔가 굉장한 존재감을 내요. 네. 굉장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이게 80년대부터 우리가 우리 군의 자주화를 하면서 예.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70년대부터죠 사실. 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한테 얻었었잖아요. 그렇죠. 사왔었고 예. 그 다음에 잘하면 이제 라이센스 생산했었고. 예.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꼴 사나운 것도 좀 있었거든요. 예. 쟤네가 안 주면 뭐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미국이 안 주면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도 그렇겠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감시 체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투 체계 부분 전차 자주포 이거 하다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공기 전함 그다음에 감시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인공위성도 쏘아 올렸잖아요. 네. 이 단계를 이제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밟아가는 와중에 그동안 사실 굉장히 우리가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걸 만들면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축적했어요. 조금 범위를 좁혀서 네. 우리나라 함정의 역사를 한번 네.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함정이 물론 이제 우리는 이야 우리가 네. 철갑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네. 그 전통을 갖고 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뭐 그거 갖고 가가지고 예. 배수주도 해오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현대전에 쓸 수 있는 그 함정의 역사랄까? 예.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8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우리가 우리 손으로 1000톤급 함정을 만들면서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만의 함정의 특징이 있었죠. 네. 대간첩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간첩선 많이 왔었다고요. 네. 반잠수정 같은 거 많이 왔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았죠.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때려잡냐가 문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함정의 특징이 다른 여타 국가의 함정보다 함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허. 그리고 1000톤급에도 굉장히 큰 함포를 달아요. 예. 이런 게 특징이었는데 한 80년대 90년대 때도 그 반잠수정을 잡았거든요. 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예. 그런 게 많았는데 특히 미국 관계자가 와서 우리가 반잠수정 격침시킨 거 보고서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야 어떻게 저 잘 보이지도 않는 걸 예. 함포로 때려잡니 너희들은? 그것도 야간에?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렇게 예. 물어보는.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굉장히 빡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사실 육군의 장비 체계에 비해서 해군군 군력의 장비가 못 쫓아온 게 사실이죠. 노후됐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하면서 우리가 KDX 사업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사업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우리 군력에 걸맞는 해군력을 건설하자 이런 이제 노력이 시작이 됐었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부흥과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한화 오션은 그런 이제 함정을 건조하고 네. 또 실전에 배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제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도 그렇죠. 봐야 되죠. 대우조선해양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구축함 사업 KDX1, KDX2, KDX3까지 그다음에 잠수함 사업도 있었죠. 장보고 1, 2, 3까지 네. 모든 것에 다 참여합니다. 이 모든 이 과정을 다 겪었고 다 참가했고 다 해냈거든요. 네. 이제 이것이 하나오션으로 그대로 간 거죠. 주 사업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하나오션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 3사 중에서도 네. 특별히 네네. 이 군사적 목적의 배, 네. 또 네. 함정, 네. 또 잠수함 이런 쪽에는 네네. 쭉 주력 산업으로 네네. 육성이 된 그런 분야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어때요? 예를 들면 네. 어느 정도의 생산 규모와 또 또 매출 점유율, 네. 인력 수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재의 국제 글로벌 군사용 함정 시장을 약 한 1조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1조 달러.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오션이 충분히 도전할 만하고 생산 능력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4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와.
물론 엄청난 지금 그렇게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포텐셜이 예, 포텐셜 사실 그건 포텐셜도 아니고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통상 가장 큰 배가 항공모함이잖아요. 네네. 그 밑이 이제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정도 예. 되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그 함정 그러니까 규모별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네네. 어느 정도 배들을 이제 건조하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지금 만든 거에 이미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만 톤급이 훨씬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제 뭐 경항공모함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플랜 같은 거 보면은 퀸 엘리자베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정도 예. 쉽게 말해서 만재 배수량 한 6, 7만 ton급까지는 충분히 우리 기술력으로 예. 만들 수 있다. 하나오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해군이 네. 이 거느리고 있는 그 항모 전단들 있잖아요. 네. 그 메인십 그러니까 항모는 톤수로 몇 톤이나 돼요? 한 11만 톤, 10만 톤 정도. 아 그래요. 네, 예전엔 8, 9만 톤 하다가 네. 이제 신형이 계속 나왔거든요. 커지는 거군요. 예, 제가 또 포드급이 나왔는데 한 10만 톤, 11만 톤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 항공모함 건조는 시도해 본 적은 없죠. 예, 계획은 있는데 예. 이게 아직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항공모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오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네. 지난 2023년 6월에 이제 마덱스 행사가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그 전에 2021년에 마덱스 때 하나오션하고 항공모함 목업을 전시했었어요. 아, 우리 이 정도 만들 수 있다. 아, 만들 수 계획이 있다. 네. 그때 한 3, 4만 톤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3년에 하나오션이 어떤 걸 내놨냐면 통합 지휘함이란 걸 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오션의 부스에는 항공모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통합 지휘함. 근데 통합 지휘함을 잘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무인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화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느꼈었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배를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면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해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고민을 반영했다.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요.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부사관 지원율도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현역병들도 굉장히 인원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커다란 뭐 함대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오션이 이번에 내놓은 합동 GM을 보니까 무인기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배에서 출격시키고 회수하고 충분히 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무인기 통합 GM엔 무인 잠수정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무인기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반영한 결과가 이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사실 언젠가 제가 그 우리 외교 정책 네. 이거를 전공하신 어떤 교수님하고 대담을 해보니까 우리도 이제 빨리 해양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 네. 이런 것들을 빨리 갖출 만한 시기가 됐다. 네, 늦었죠. 네. 네. 맞아요. 만시지탄이라고. 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어차피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왔고 우리의 어떤 그 국가의 미래는 해양으로 나가서 거기서 교역을 하고, 그렇죠. 그거에 이제 세계 수준의 어떻게 보면 선도 국가로서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군력이라는 건 뭐 필수적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건지에 네, 대해서 그냥 예전 같으면 미국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런 규모를 넘어서서 네. 우리가 어떤 적어도 이 동북아시아 혹은 이 아시아권에서의 해양 국가로서의 위상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빨리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네. 우리의 국격에 맞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전교 5등인데 네. 하필이면 1등부터 4등까지 우리 반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신이 안 좋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네. 사실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맹국도 있고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방금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위상에 맞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그다음에 우리의 국가 역량에 걸맞는 그런 해군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까지 어디에만 우리가 투자했느냐 이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건조한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데서 건조한 전투 함이 실제로 제작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되고 또 전투에 참여해서 전과를 올린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영국에 팔았어요. 군수 지원함을. 예. 영국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뭐 해양 세력의 대표주자고 해군에 굉장히 깐깐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 해군이 뭐 네이비스 에브리띵 그럴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수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산이 이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영국에 팔았더니 굉장히 만족해서 이걸 노르웨이한테 소개시켜줘요. 그 다음에 전차 같은 경우도요. 우리 K2 전차 노르웨이에서 이제 실패를 하긴 했는데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너네 거 하고 싶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 FA50 있죠. FA50을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말레이시아는 FA50을 구매하기 전에 FA50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돌면서 다 물어봤대요. 그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필리핀 심지어 라이벌인 인도네시아까지한테 물어봤대요. 태국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방산이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에 잠수함도 수출했죠. 이건 잠수함 수출하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 수출한 국가 한 5개 국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하나오션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자체가 뭐 사실 전투함이라든지 함정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오션으로 넘어가면 뭔가 시스템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그룹 자체가 방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니까 이런 시너지가 얼마나 났을까 궁금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하나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JTDLS라는 걸 요번에 이제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형 합동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90척의 함정에 이걸 다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봐야죠.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대 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냐, 어떻게 첨단 기술을 통합해서 운용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이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기업 플랫폼에서 모든 체계 통합이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뭐 어떤 뭐 함정이나 뭐 심지어 전차나 장갑차 주문할 때 너네가 다 하지만 너네가 다 원 세트로 다 해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야 요거는 이스라엘 거 해주고 저거는 뭐 스웨덴 거 해주고 요거는 미국 거 해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레드백이죠. 근데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야 요 시스템은 이 나라 걸 해주고 저 시스템은 저 나라 걸 해주고 이렇게 해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매자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시스템이 괜찮은데 미사일은 딴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는 뭐가 되냐면 딴 거 가져와서 체계 통합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 방산장에서 새로운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부분에 한화가 굉장히 강해요. 수용성이 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오픈 아키텍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각각 해가지고 어떻게 통합시키냐. 사실 현재의 이 무기 체계 시스템에서 가장 힘든 게 인티그레이션
체계 통합이에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입맛대로 해줄 수 있다.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네. 비교적 규모 있는 네. 수주가 네. 있었던 그런 예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드백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가 요즘에 이 시스템 통합을 하면서 이제 한국형 이지스함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한국형 이지스함에 대한 외국의 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미국도 한화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 해군에 고민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해군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이 해군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제일 목표가 뭐냐면 일단 함정의 숫자나 규모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아서 미국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보면 함정 생산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상선 시장에서 미국 배는 아예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전투함 시장에서도 이게 워낙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네. 이게 그 생산을 많이 못해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뭐로 나가려고 하냐면 이른바 고스트 플릿이라고 해서 유령 함대를 만들려고 해요. 유령 함대? 쉽게 말해서 무인 함대예요. 아. 무인 함대로 이제 중국의 해양 진출 세력을 막겠다. 이건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인 함대의 핵심적인 뭐냐면 무인 잠수정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도 무인 잠수정 계획을 내놨고 이제 모급도 내놨거든요. 미국이 보니까 자기네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예. 뭐 건너 들었는데 하나한테 물어봤대요. 야 저거 너네 우리가 오더하면은 얼마나 좀 해줄 수 있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대요. 아 우리가 여차하면 이 회사하고 좀 이렇게 해보는 게 훨씬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단가나 뭐 이런 성능이나 아까 예. 뭐 가성비가 아니라 네. 합리적 가격이라고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네. 그런 결과가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많은 지금 뭐 그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는 진짜 글로벌 시장에 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야, 미 해군이 쓴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딴 게 필요 없고요. 우리 전투기 뭐 훈련기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잠수함 시장도 마찬가지고 야 딴 게 아니라 뭐 캐나다가 쓴다. 뭐 미 공군이 쓴다. 미 해군이 쓴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게임이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참 쉽지는 않았을 근데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전 몇몇 부분에서 좀 가시화가 보이거든요. 가시화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그냥 카더라만은 아니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이 업체들 특별히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 해군 방산 시장에서 더 성장해서 네. 글로벌 탑이 되려면 네.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네. 이분들을 알고 어떻게 시너지를 내냐.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방사청이 이번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무기가 잘 팔리면서 방사청이 깨달은 바가 굉장히 크대요. 예. 그래서 방사청이 관이 나서서 업체하고 같이 이걸 주도해서 관이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쏟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술적 트렌드에 우리나라 방산 시장에 있는 무기들이 결코 뒤처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군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현대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아직은 좀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군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냥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계 트렌드하고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보다 조금 개선시키는 네, 좀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걸로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군 주도가 아니라 업체 주도로 가야 되는 경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가 군보다는 훨씬 세계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어떤 경우에는
세계 트렌드보다 좀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업체 주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기는 뭐 미국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고의 어떤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고 또 승전 국가가 됐던 것도 네. 군과 민간이 매우 유기적으로 협력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그거는 당연히 보잉에서 만들어야지, 네.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그 민과 군 사이에 네. 그죠? 이 굉장히 유기적인 그 협력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군이 글로벌 시장에서 군수 산업도 1등 네.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를 제패할 정도의 강군이 됐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특히 네. 미군 헤드쿼터는 현대전의 기술적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고 특히 예를 들어서 장군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몰입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유능한 군의 인재들을 그런 데 보내서 그들이 그걸 흡수해서 이걸 어떻게 현대전에서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 방산업체들이 그냥 완전히 보장된 꽃길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럼요. 라이벌도 많아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네. 정말 여긴 내 땅이야 이렇게 네. 딱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일단 틈새 시장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틈새 시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단은 한 번만 틈을 파고 들어가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틈새를 뚫고 들어가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라는 게 우리한테 큰 기회를 준 건 맞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근데 뭐 인류의 쪽으로는 사실은 방산업이 약간 네. 좀 부진하더라도 전쟁이 끝나서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화의 시대는 좀 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이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걸프전 이후의 분쟁을 보면 강대국이 이제 연루된 전쟁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물론 체첸 전쟁도 있었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테러와의 전쟁도 있었지만 이건 사실 전면전으로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는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우크라이나라는 만만치 않은 국가 간의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좀 불안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강대국도, 군사적 강대국도 전면전을 불사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구나,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중국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이나 뭐.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확실한 건 이 방산 분야에서 한화의 입지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에 걸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국 기업들이 정말 세계 시장에서 지금 거명된 그런 기업들, 정말 세계적인 군수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 시장이 지금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니치를 공격해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사실 우리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라든지 또 크게 봐서 조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계 제패하는 그 역사를 보면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못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 뭐 굉장히 맹추격하고 있고요. 뭐 저쪽에서도 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 방산 업체들에서도 약간 찔끔찔끔합니다. 근데 쟤네들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깜짝 놀래. 저쪽에서인데 언제 여기까지 왔지? 뭐 이런.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이 한화오션을 비롯한 우리 방산업체들, 특별히 우리 해군 방산업체들도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형 수주, 그리고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능력치, 그러니까 함정으로 치면 사실 훨씬 더 고부가가치면서도 더 큰 규모의 배를 우리를 위해서도 또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도 정말 잘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빨리 오고 싶고 저는 사실 우리 방산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우리 경제 먹거리가 아닌가.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 그냥 이거는 그냥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그 방송용어로 적절하진 않은데 약간 국뽕이 개입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실제로 정말 냉정하게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근데 사실 전 국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국뽕이 차오르고 싶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시장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무기 체계 사는 건요. 굉장히 뭐 TV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무기 체계 시장에서 지금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건 좀 주목해 보고 싶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아직은 조금 멀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25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탑 10에 아직 못 들어가거든요. 방산 무기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방산 10대 기업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기업 기준으로. 네. 그런데 아직은 10위권에 못 들어갔거든요. 중요한 게 이 10위권 안에 중국 업체가 한 4-5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는 뭐 자기 내수시장도 있고 내수시장이.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많이 팔아먹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좀 고부가 가치 쪽으로 가서 좀 더 일단은 10위권 안에 드는 걸 일단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4-5년 안에 쪽에 좀 이걸 목표로 하고 하면 저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미국하고 뭐 중국 기업 제외하면 뭐 저희가 그 다음 이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영국 기업도 있고 독일 기업도 있고 좀 그래요. 프랑스 기업도 있고 좀. 하기야 사실 지금 거명되는 나라들은 짧게든 길게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급이 있는 나라잖아요.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짧은 산업화의 역사에서도 특별히 이제 분단 국가의 특수성도 거기에 가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산이라는 정말 새로운 분야에 저희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우뚝 서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안보 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우리 업계, 조선업계 또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밀떡의 대명사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밀떡 이세환 기자님과 한국해양방산 산업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좀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님 뭐 종종 좀 나와주시고요. 또 전쟁의 양상을 봐가면서 28 전쟁이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좋은 콘텐츠 만들 테니까 한번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세환 기자님과 한국방산산업 그중에서도 해양방산 또 하나오션을 비롯한 우리 조선업 쪽에서의 방산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말 인터뷰 시간에는 더욱더 유용하고 뜻깊은 인터뷰를 더 많이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